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검찰 출석인데요. 지난달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입니다. 자, 수원지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가 오전 10시 반에 시작했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저녁 6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지금은 조서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건데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중단을 요구한 걸 검찰이 받아들인 겁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면서 밝힌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단식 10일 차인 이재명 대표는 수염을 깎지 않은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정문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가량에 대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서면 진술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전 조사와 달리 이 대표는 일부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식사를 거른 채 2시간 조사 후 20분 쉬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서면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 출석과 함께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이 대표는 스마트팜 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500만 달러가 건네졌다면 경기도에 해당 사업은 종료됐어야 했지만 돈을 건넸다는 2019년 이후에도 2년 동안 5억 원씩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모두 지불했다면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건 검찰의 부당한 압박과 회유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사자의 진술보다 자세한 게 있겠느냐며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고 조사 과정에서 제시하기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이 대표에게 오는 12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 대표가 불응하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로 열흘째인데요.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보다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개인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미리 준비해온 짧은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검찰 조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 차원을 넘어 야당 대표로서의 대정부 요구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국회를 출발하며 공개한 글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무마 의혹 등 현안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절규 앞에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 대표 수사에만 정성을 들이는 무도한 정권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시로 재판에 불려다니는 제1야당 대표가 자동응답기처럼 정치 탄압만 반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절망한다고 했습니다. 정치 공작 운운하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마당에
국민 주권과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대선 조작 여론조사 사건의 실질적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이 대표가 정치 공작을 주장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며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가 성실히 응답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이후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에 따라 민주당은 내부 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이 진행된다면 가결과 부결 사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모로코에서 현지 시간 8일 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만 최소 820명입니다. 아직도 무너진 건물 속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지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앞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남자. 갑자기 흔들림이 느껴지자 놀라며 황급히 뛰어갑니다. 그 뒤를 쫓아 다른 시민들도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자리를 뜬 지 약 10초 만에 건물 잔해가 쏟아져 내리면서 골목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광장 한복판에 높이 솟은 탑이 흔들리자 광장을 거닐던 사람들이 황급히 탑으로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몇 분 뒤 광장엔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후 11시 11분쯤 북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 남서쪽 약 70km 지점에서 6.8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السينا الماء كيطيحوا من الفوق كيطيحوا شي حويجات كانوا معلقين كيطيحوا والسدادر تحت منا ما بقيناش قدرنا نوقفوا كاع ولا نجلسوا هربنا راه كلشي خارج. 모로코 내무부는 지금까지 집계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소 820명이며 부상자는 672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돼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마라케시뿐 아니라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를 비롯한 7개 지역이 직접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라케시 구시가지 메디나 건물도 일부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모로코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360명, 마라케시 인근에 거주하는 교민은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지진 관련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모로코 북부 지역은 원래 지진이 종종 발생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유독 더 피해가 컸는데요. 지진의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는 낡은 건물이 많은 지역이었던 데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지진이 덮치면서 대피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입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돌무더기 사이로 사불든 구조대가 진입합니다. 이번 지진은 낡은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늦은 밤 발생해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واحد اللحظة كنحس بالمخدة واللحاف كيمشي ويجي بيا قلت عاد بلا باش طراجي مدرت الجهة الأخرى عاوتاني هكا هو يتجهد هذاك الشيء بزاف 3 المرات.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에 위치한 모로코는 특히 북부 지역에서 지진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모로코 북동부 알호세이마에서 지진이나 6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비교적 얕은 지표면으로부터 불과 18.5km 아래에서 발생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의 진동을 이기지 못한 건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는데 이번에도 취약한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أنا قلت ما فهمت والو ما تا الجيران طلعوا قالوا لي راه تنسبع الدار بوحدها وقيله هادشي هي اللي سمعت الغوات كلشي خرج الحومه عمرات. 진앙지와 가까운 산악 지역에 인명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조대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미국 지질조사국은 인명피해 황색경보를 발령했지만 피해가 속출하자 사망자가 1000명에 이를 가능성이 34%에 달한다고 보고 인명피해 주황색 경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평양에서 정권 수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 열병식인데 한 해 3차례나 열병식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최근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열병식에서는 정규군 대신 예비군이 신무기 대신 트랙터 같은 농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히 광장으로 들어서는 트랙터들. 평소라면 논밭을 갈았을 트랙터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채 대전차 로켓을 끌고 왔습니다. 뒤따르는 흰색 드럼 옆에는 룡악산 샘물이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생수 공장에서 쓰던 이 트럭들에는 방사포가 달렸고 반쯤 열린 짐칸 안에는 무장한 병력들이 타 있습니다. 시멘트 포대로 위장한 트럭의 덮개 아래에 방사포가 장착된 모습도 눈에 띕니다. 노동자와 농민, 회사원들이 중심이 된 북한 노농저기군의 열병식이 열린 겁니다. 전쟁이 한사코 감요된다면 공장과 탄광, 공장과 어촌, 소중한 그 모든 것을 지켜 죽음도 불사하리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별도의 연설 없이 열병식을 지켜봤는데 딸 김주애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1년에 3차례나 열병식을 치른 건 처음인데 정권 수립 75주년을 기념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간 조직 또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군사 조직도 역시 그런 전쟁 준비 차원에서 경각심과 지역 방어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편 김 위원장이 이르면 내일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무기 거래나 합동 군사 훈련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난동 부리는 학생을 제어했다고 아동 학대 신고를 하고 교사가 물건인 양 당장 치우라던 학부모들. 이렇게 4년을 시달려온 대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죠. 오늘 유족과 동료 교사들의 오열 속에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이 교사는 숨지기 40여일 전 교사로서 무기력함에 빠진 시간을 고백하는 절절한 글을 남겼는데요.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구 차량이 학교로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울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웁니다. 숨진 교사의 영정사진이 교실로 향하자 어린 제자들이 흐느끼며 뒤따릅니다. 지난 4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학교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선생님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에 이어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안타까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아이 담임 선생님은 아니었어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한테 마지막 인사하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운구차가 떠난 뒤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제2의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나와주세요. 왜 선생님의 마지막 길을 같이 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지난 7월 해당 교사가 교사노조에 남긴 교권 침해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학부모가 교장실에 민원을 넣어 지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교사로서의 무기력함에 빠져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냈다면서 다시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썼습니다.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희망적인 교단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면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무기력함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오랜 민원으로 고통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들이 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죠.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로도 잘 알려진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MBC와 만났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귀한 나라라고 말했는데요. 아직도 재생에너지보다 석탄 발전이 더 싼 나라, 전 세계 4%에 드는 희귀 국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강력한 기술 경쟁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이나 기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운동을 이끄는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을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But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where the cost of electricity from solar and wind has still not fallen below the cost of electricity from burning coal and gas. 이 말이 맞는지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에 물었습니다. 노란색 구간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싼 나라, 연 하늘색은 풍력이 가장 싼 나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중국은 풍력이 가장 쌉니다. 일본과 호주, 프랑스와 인도는 태양광이 가장 저렴하죠.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붉은색입니다. 조사 대상 50개국 중 우리나라는 지금도 석탄 발전이 가장 싼 희귀한 나라가 맞았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if we add up the size of all the power markets around the world where grid parity has already been reached, that represents 96% of the global power demand. So Korea is a rare 4% exception. 원인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규모가 작은 데다 전력 시장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은 그러나 이런 한국에도 내년부터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But that will happen within the next year. So my advice is to prepare to move quickly to phase out the burning of fossil fuels. 전면적인 가격 역전은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올해 태양광 발전 가격입니다. 메가와트 시당 최저 72달러에서 최고 140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대략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최고 가격이 115달러로 떨어지고요. 2028년에는 더 낮아져서 83달러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가장 비싼 태양광 발전 가격이 가장 싼 가스 발전 가격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오히려 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a modeling analysis that we did, getting to net zero from now to 2050 is a $194 trillion opportunity.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3 of the 6 most important battery companies in the world are here in Korea, and the cars that you're making are fantastic. 우리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전 세계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문제는 오늘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돕는 녹색 사다리가 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있어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 뉴델리에 모인 주요 20개국 정상들. 하나의 지구라는 구호 아래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공여하고 녹색 기술과 인프라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기후 취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그리고 녹색 기술 확산과 공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소개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술적으로는 원자력 발전과 수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바닷길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넓게는 인류를 위해 녹색 에너지 개발에 앞장선다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원전, 수소, 조선업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갖춘 우리 조선산업이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 G20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논의되는데 한국 정부의 지원 계획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최근 인구 1위로 올라선 인도는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데 수교 50년을 맞아 따로 회담하고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뉴델리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요즘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동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일 텐데요. 고령층이 많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는 놀이터를 철거하고 경로당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7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영구 임대 아파트 경로당에 10여 명이 들어서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장소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몇 사람만 모여도 포화 상태예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자 좁은 경로당이 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어린이 수는 급격히 줄어들자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어린이집은 지난 2월 폐쇄됐습니다. 이곳 단지와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결국 시설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LH에 어린이 놀이터까지 철거하고 경로당을 추가로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살았고 과거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없고. 강릉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놀이터를 철거하고 노인 체육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2년 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곧 해질 것 같더니만 그다음 답변은 전국적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조사한 후에 해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없다. LH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전국 241개.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아이가 줄자 놀이터를 없애고 노인 시설을 만들어 달라며 적지 않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영구 임대 아파트 5곳 가운데 올해에만 4건이 들어왔습니다. 현행법상 단지 규모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등 특정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며 변경하는 것은 인허가 변경 및 지자체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어린이들이 뛸 공간이 사라진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일상에 맞는 시설이 다시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르신네들이니까 우리가 그게 뭐 인지 스마트 인지 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 이야기에 등골이 오싹했던 경험 있으신지요? 할머니의 그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설화.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산골 마을에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설화들이 꽤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현장 365에서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잊혀질 위기에 놓인 전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장영근 영상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아우라지. 비만 오면 급류가 생기는 곳이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데래요. 무서워서 못 건너 갔댔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결혼하는 날에 신랑이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빠져 죽었다니까. 아줌마가 너무너무 애가 있다가 돌아가셨더랬어. 강물처럼 흘러내려온 이야기들. 이제는 들어줄 이가 없습니다.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 있기만 하면 아주 밤새도록 해도 죄지. 할머니들의 바람이 전해졌을까요? 전설을 찾아 방방곡곡을 누비던 최상식 씨와 박재홍 씨가 정선을 찾았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전설을 찾아서 오게 됐습니다. 서민들이 살아 숨쉰 역사는 전설 속에 암호처럼 숨어 있어요. 서민들의 정, 한 이런 것이 전설 속에 담겨 있어요. 동천서 신랑이 추리하고 오다가 배를 타고는 배가 뒤잡혔어. 그러면 신랑 신부가 다 죽었어요? 아우라지에서 나고 자란 뱃사공은 이 전설을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기 지금 저 천여상이 보이거든요. 천여상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이제 그런 분이시거든요. 실존 인물이에요. 증거가 있는 것이 전설의 특징이에요.
현장을 찾고 증명하고 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우라지에서 모아온 기억의 퍼즐들. 이제 하나씩 끼워 맞출 차례입니다. 총각 처녀는 어떤 성격이었느냐, 왜 이별하게 됐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전설에는 기본 권력, 또 정신 이런 것을 잃지 않고 창작하려고 노력하죠. 쌀이골엔 노란 동박이 흐드러지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연기고 나레이션이니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까지는 이런 전설을 발굴해 줘서 고맙다 하고 올 때는 상당히 기쁘죠.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쫓아다녔어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이후 주변 바닷물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이 정한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IAEA는 오염수 바다 방류 이후 처음으로 IAEA 사무소 직원들이 현장 3km 이내 여러 지점에서 바닷물 표본을 독자적으로 추출해 분석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AEA는 이번 분석 결과가 도쿄전력이나 일본 환경성이 보고하는 수치와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과 목격자에 따르면 아파트에 불이 나자 불길을 피해 아이를 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7층 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와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할아버지는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협소한 아파트의 주차 공간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NC의 손아섭이 역대 최초로 8년 연속 150안타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대호에 이어서 11년 연속 200루타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안방인 청운구장에서 전 소속팀 롯데를 만난 손아섭.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깨끗한 좌전 안타를 터뜨린 뒤 관중석을 향해 모자를 벗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즌 150번째 안타를 터뜨린 손아섭은 박용택의 7년 연속 기록을 넘어 KBO 역대 최초로 8년 연속 150안타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대호에 이어 두 번째로 11년 연속 200루타 기록까지 달성한 손아섭은 후속 적시타에 홈을 밟은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선 롯데가 웃었습니다. 2대0으로 뒤진 6회 전준우가 2타점 적시타로 균형을 맞췄고 곧이어 대타 정훈이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광주에선 기아 박찬호가 천남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LG와의 더블헤더 1차전 6회에 몸을 날린 호수비로 안타를 막아냈지만 7회 수비 과정에서 방심하다 LG 박혜민이 기습적으로 홈에 파고드는 걸 막지 못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박찬호는 8회 LG 고우석을 상대로 역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극적으로 팀을 2연패에서 구해냈습니다. 삼성 오재일은 두산전에서 투런포를 터뜨리며 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를 넘어 브라질 A매치 최다골 기록을 세운 네이마르 톱플레이에서 만나보시죠. 브라질과 볼리비아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인데요. 전반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자존심을 구긴 네이마르. 이게 자극이 됐을까요? 후반 16분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네이마르. 그리고 종료 직전 또 한 번 감각적인 논스톱 슈팅으로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A매치 통산 79호 골. 77골의 펠레를 넘어 브라질 A매치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는데 본인도 감격에 겨운 모습이네요. 유로 2024 예선에선 포르투갈이 페르난데스의 선제골로 슬로바키아에 앞서 나갔는데요. 추가골을 노리는 호날두, 슈팅이 빗나갔는데 공을 향해 발을 뻗다가 상대 골키퍼 얼굴을 차고 말았어요. 퇴장은 면했지만 경고 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됐네요. 경기 막판 상대 강력한 프리킥에 뒤통수까지 제대로 맞고만 호날두. 승리에도 마냥 웃진 못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봉황대기 고교야구 결승전에서 대구고가 절묘한 끝내기 스퀴즈 번트로 5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파란 하늘은 영락없는 가을인데 햇볕 아래 서면 아직인가 싶으시죠? 꾸준한 동풍까지 거들며 주말인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서울이 30도까지 올라 기온만 놓고 본다면 한여름 마냥 높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쾌적함이 감돌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늘면서 늦은 오후 시간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지역으로도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 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 보시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교적 맑은 충북과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복사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가 200m 아래까지도 좁혀지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2도 등으로 오늘과 엇비슷하게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0도, 대전 30도, 대구가 29도, 강릉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 많은 날들이 많겠고요. 화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9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